처음이신 것 치고는 전혀 안 떠시네요. 네, 떨진 않는데 결혼 이렇게 시기가 높아지면서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기군요. 네, 다시 할게요. 말이 꼬이네요. 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유병률 빼고 한 번만 다시. 저도 모르게 이제 극복하고 싶어요. 저는 MBTI E거든요. 네. 교수님은 저도입니다. 그죠? 네, 약간 네. 제가 딱 통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따TV 진행을 맡은 미라클의 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의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발달이 더딘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은 발달장애 그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 중인 장수민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외모가 약간 배우상이세요? 아닙니다. 배우는 아니신 거죠? 네, 아닙니다. 요즘 막 영화나 드라마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좀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달 장애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달장애란 어떤 특정한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연령 상태보다 조금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저희가 발달 선별 검사 같은 거를 시행을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좀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이 됐다라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근데 자폐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이란 단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뭔가 다양하고 뭔가 넓은 의미의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과 정도 좀 다양한가요? 혹시 최근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제 네. 끝나가지고 최근에 되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우영우처럼 정말 천재적인 수준의 암기력이라든지 연산하는 계산 능력 그리고 예술적인 능력을 가지신 저희가 그 중에서도 특히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 그런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소수인 분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지적인 능력이 양호한 분들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서도 이제 고기능 자폐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런 고기능 자폐부터 아주 기본적인 대화라든지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불가능한 좀 쉽게 말하면은 한 2, 3세 정도 수준? 학령기 이전에 그런 기능 수준을 갖는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까지 굉장한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용어가 결국에 무지개가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장애의 모습이 좀 굉장히 광범위한 증상과 중증도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폐 장애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 그리고 레트 장애, 소화기 분개성 장애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진단으로 나누어서 진단을 내렸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모두 통합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최근에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연구에는 한 2.5%, 2.6% 정도까지 거의 100명 중에 두세 명 정도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나요? 최근에는 실제적으로도 이제 생물학적 요인으로 임신기 때 여러 가지 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 물질 요인으로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같은 그런 환경 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 노출이 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원인들로 인해서도 이제 발병률이 높아지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점점 결혼 그리고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워낙에 고령 임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합병증, 조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체중아, 미숙아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이 높아지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이 장애 스펙트럼 장애도 조기에 발견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어떤 양상을 보이나요? 대표적인 증상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뭐 눈 맞춤,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제스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지 않고 빈도가 적거나 좀 아이들의 그런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특히 그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좀 또래 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좀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관심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그 친구들과 어울린다거나 하는 부분에서의 문제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금 대화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뭐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언어 발달이 늦다라는 것은 최근에 꼭 필요한 진단은 진단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좀 언어 발달 지연이 나타나거나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특정한 관심사만 그리고 제한된 관심사에만 집착을 한다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반복을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사소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뭐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너무 반응을 안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조금 반응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 행동 중에 내 아이가 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보통 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이제 그런 발달이 지연이 된다거나 상호작용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희가 아이가 임신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발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발달 관련된 그러한 병력 그리고 보호자분들과의 뭐 그런 가족력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아이와 저희들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면담 시간 동안 굉장히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요즘 뭐 보호자분들이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칼스라든지 뭐 ADIR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폐를 조금 더 진단하고 그러한 자폐 상태를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선별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따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고 나면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워낙에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그리고 뭐 유치원 같은 데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정보도 여러 군데서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많이들 알고 계셔서 이전보다는 아이가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담담하고 씩씩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래도 여전하게 좀 그거를 이렇게 들으시면 힘들어하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또 증상의 종류라든지 기능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과학적인 근거가 조금 확립된 치료법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ABA라고 해서 응용 행동 분석 원리를 활용한 조금 행동 치료 그리고 언어 치료 그리고 발달을 촉진시키는 그런 놀이 치료 같은 거 대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해서 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감각 통합 치료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운동 치료라든지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요즘에 워낙에 많은 이제 사설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기관들도 있어서 이제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입증된 그런 치료를 꼭 검증된 기관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세워져서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서 전국에 지금 10여 곳이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증상평가 그리고 문제행동 치료 그리고 치과나 내과, 뭐 소아과 같은 그런 타과의 협진과 같은 전문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걸까요? 네, 요즘에는 워낙 이제 사회적인 관심사도 많으시고 부모님들이 여러 정보를 알고 계시다 보니까 뭐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고 많이들 일찍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장기간에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결국에는 돌봄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사실은 본인이 지치지 않고 그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시려면 본인의 마음 상태라든지 본인의 신체적인 건강을 챙기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를 갖지 않는 그런 비장애인 형제 자매에게도 비슷한 정도의 노력이라든지 뭐 지원과 관심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저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알고 또 인식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처음 접할 때 이제 그 캐릭터를 보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느끼신 것처럼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분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주변에서 그리고 함께 좀 어울릴 수 있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